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2강 약의 제형 중에서 주사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질문, 우리 학생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사 관련해서 잠깐 한번 질문 내용을 보면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가벼운 질환임에도 독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과연 먹는 약보다 주사약이 더 효과가 있는지요? 이런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질문에서와 같이 환자 측면에서 빨리 낫고 싶어서 뭐 독한 주사를 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는 반면에 병원에서 주사제를 오용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측면에서 아니면 환자 측면에서 그 주사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여기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주사 맞는 것, 뭐 이는 것이나 이것들이 많이 습관화가 됐다고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수술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용감한, 뭐 무모하기까지 한,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자면, 한번 여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잠깐 썼는데요. 그러면 과연 주사제가 뭐 먹는 약보다 과연 효과가 더 있느냐, 효과가 더 빠르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먹는 약과 주사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약효의 크기는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먹는 약은 먹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주사제는 뭐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맥에다 직접 혈관을 통해서 약 성분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 약보다는 이 주사제의 경우는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또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는 주사제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주사제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제 부작용이라 하면 나중에도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빨리 많은 양의 약이 이제 혈관을 통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혹은 뭐 주사제를 사용할 때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문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의사나 간호사가 놓아야만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 상황에 따라서 꼭 주사제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쓴 거 보면 모든 행위에는 이득과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그죠? 유익성과 유해성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잘 따져 스스로 방향을 결정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복용하는 것이라든가 주사 혹은 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조언과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선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국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사를 맞는다 아니면 수술을 한다 결국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근데 반면에 그렇지 하지 않고 뭐 의사를 믿으니까 내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을 비난할 것인가요? 또 뭐 의료사고, 약화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규명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그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잘 판단해서 이것이 진짜 나한테 유익한지 아니면 유해한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사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주사제로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 뭐 항생제를 주사제 형태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 해열 진통제 같은 해열제 같은 걸 주사제로 주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영양 주사 같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링거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링거는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나쁘지 않겠지, 맞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남용이 되는 영양주사 포함해서. 그래서 영양주사 안에 뭐 링거도 반면 포도당주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여기도 지금 설명을 잠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런 비욘세 피부톤을 환하게 바꿔준다 그래서 개발된 글루타치온 주사라든가 혹은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라든가 뭐 신데렐라 주사, 은행 칵테일 주사,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등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포도당 주사 같은 링거 같은 경우 결코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러한 링거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분명히 써놓은 이런 경우입니다. 링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심한 설사를 하거나 그래서 탈수가 된다는 얘기죠. 혹은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링거를 통해서 수액을 투여함으로써 탈수를 막고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반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포도당 수액이나 비타민 수액이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도당 수액에 포함된 열량은 밥 한 공기보다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수액을 쓰다 보면 위험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심부전 환자에게는 과도한 수액 투여가 심장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 2016년 2월 9일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에서 따온 것인데요. 여기 그림의 아래 이런 말이 써 있죠. 수액을 조심해야 될 사람에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뭐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심장 질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혈액량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수액제가 다이렉트하게 직접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거든요. 그걸로 인한 뇌출혈 폐부종, 그 폐에 물이 차는 느낌, 그래서 그걸로 해서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많은 양을 빨리 맞게 되면 급성 쇼크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링거를 맞을 때도 속도를 좀 조절해서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링거를 맞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한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조금 천천히 그 포도당 액이 떨어지는 그 속도를 늦추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의 사람들은 수액을 맞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영양주사들을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양주사들을 맞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의 건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순히 피곤하다고 혹은 젊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엔티에이징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항노화, 그러니까 늙는 것이 싫어서 이런 영양주사를 맞는다면 이득은 별로 없고 높은 비용에 부작용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수액제제를 포함해서 뭐 우리가 흔히 젊어지는 약이라든가 뭐 그런 생약이라든가 뭐 각종 그런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하는, 뭐 인터넷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뭐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진짜 올바른 정보인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정보인가 하는 것을 판별하기가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요 의심가는 치료법 리스트라고 해서 Quack Watch Index of Questionable Treatment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픈 베렛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만든 사이트거든요. 이제 그분은 1933년생으로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나온 분인데요. 이제 이런 그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 웹사이트가 quackwatch.org라고 하는 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 첫 페이지 들어가 보면 프롬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Your Guide to Quackery, Health Fraud and Intelligent Decision이란 말이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든가 뭐 돌팔이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면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뭐 최근에 코비드 19 관련해서도 다양한 그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제가 잠깐 안티에이징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노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아오키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의사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뭐 매일 1만 보씩 걷는 이렇게 그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뭐 건강한 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의 제목이 불편해야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26종의 엔티에이징 관련해서 이분이 쓴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엔티에이징은 의료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인생관을 묻는 철학적인 면도 커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럴 때 건강과 안티에이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나 철학이 정립되어 있다면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건강법에 휘둘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에 대한, 혹은 뭐 여기 안티에이징 관련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분명한 철학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노화 관련해서 뭐 자연스럽게 늙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약을 쓴다든가 시술을 통해서 자꾸 그 자기 얼굴을 성형을 하고 결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고요. 상당한 부작용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철학이 분명히 있다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라든가 그런 데서 여러분들 현혹될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원시인과 같이 불편하게 살면 건강해진다. 아주 굉장히 그 리즈너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경우 잠깐 설명을 하면 제 경우도 뭐 도시에 제가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3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 차 주차장이 뭐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1층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저는 지하 2층이나 3층에다가 주차를 하고, 주차하는 경우에도 꼭 뭐 아파트 입구에 가깝게 저는 주차를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좀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백화점을 가든 마트에 가든 아니면 뭐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입구에 차들이 몰려 있고 입구에서 멀어진 쪽은 거의 차들이 아주 한산하지 않습니까? 그거 걷는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저 3층까지 저는 거의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걷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조그만 불편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아오키 아키라가 쓴 불편해야 건강하다, 이런 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사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앞서서는 뭐 영양주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링거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면 이런 수액주사가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당국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 이 기사는 2016년 2월 19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고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액주사 늪에 빠진 대한민국.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통계를 잠깐 보면요. 201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료는 2010년 8.7%에서 2013년 25% 급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뭐 거의 3배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여 환자 치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개원의들과 제약사, 그리고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얻고 싶은 환자 욕구가 맞물려서 시장이 팽창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비급여 주사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100% 부담함에도 비급여 주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여러분들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죠? 우리나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해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영양주사를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병원에다가는 돈을 다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건 치료의 목적으로 썼다.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는 어떤 의사의 진료 그를 첨부해서 하면은 보험에서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 주사 등을 맞아도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고객이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실손보험이 비급여 주사 시장을 키우는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액 주사들이 만병통치약처럼 활개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대학 병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액 주사제 열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치료 목적보다는 영리 추구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 우리 의료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단면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은 개원이대로 할 말은 물론 있겠죠. 자기네 수가가 좀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부 개원이들의 이런 욕심, 그다음에 제약사들이 만든 어떤 이런 수액제들에 대한 자기들 결국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고요. 또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얻고 싶은 환자의 욕구,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이 또 가담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8일 한경닷컴에 나온 그 기사를 잠깐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MRI 도수 치료를 받으면 4배 할증을 한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싹 바뀐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3세대 그 실손보험 정책이 지금 진행돼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9월, 그 다음에 2017년 3월 해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손해율이 계속 지금 엄청나게 10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여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2021년 한 해만 3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지금 보험사가 안고 있거든요. 이 실손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13, 4개월 전에 그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을 또다시 개편하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대수술을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성 적자가 있으니까 그 소비자 혜택은 깎고 상품은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결코 네 번째 이렇게 대수술을 하고 나서도 별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는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실손보험 적자를 키운 원인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여기 대략 네 가지로 표시해 놨습니다. 소비자 중에서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 문제, 두 번째는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 문제, 보험업계가 상품 설계 부실로 인한 출혈 경쟁, 그리고 금융당국은 무리한 가격 통제, 이런 네 가지 문제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크니까 계속 그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죠.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만큼의 어떤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문제가 지금 아직도 크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왜 이거를 해결을 못하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붉은 글씨를 쓴 것에 만성 적자의 근본 원인인 일부 의사의 과잉 진료,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또 일부 소비자의 의료 쇼핑,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데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요. 이
비급여 진료를 받고 일단 그거를 그 보험사에다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그걸 주는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그 심평원이라는 그 우리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런 비급여 진료가 있을 때는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진짜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또 보험사도 그거를 의사들의 진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자기네가 판단하겠다.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관련해서는 여기 통계를 보면 너무나 황당한 통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면 의료 쇼핑족 때문이다. 2020년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의 63.4%인 2,100명 정도는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전체 2.2%밖에 안 되는 76만 명은 각 1,000만 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은 사람 중에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를 받아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뭐 백내장 치료라든가 도수 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만 3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험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한 푼도 타가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는 억울한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대수술을 앞두고 보험료가 크게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혜택을 거의 안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걸로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주사제 중에서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또 하나는 주사제를 잘못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 왼쪽 사례를 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감염, 집단 감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 11월에 여기 양천구의 다나의원이라든가 원주시에 있는 이런 병원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현대의원 이 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분들 재사용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일수록 어때요? 주사기를 재사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은 결국 주사제 그 사용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그 C형 간염 같은 경우는요. 법정 간염병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률은 0.6%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금 B형 간염과는 달리 백신이 따로 없거든요. 그럼 이유는 뭐냐? 주사기 공동 사용이라든가 수혈, 혈액 투석, 성접촉 등의 혈액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으로 현재 달리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로 인한 불거지는 사건이었고요. 사례 2는 그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2017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에 발생했던 일인데 미숙아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고요. 그때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관행적으로 이어진 분주. 그래서 주사제 한 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원래는 주사제 한 병을 하나 한 명이면 마취 한다고 하는 요 원칙을 지침을 어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분주하는 과정에서 균이 이제 감염이 됐고 이런 균에 의해서 그걸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이 됐다. 그 4명의 어린아이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주사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발생한 지 2년이 지나서 이때 이대 목병원 의료진 7명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걸 밝히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죽은 어린아이들만 참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 8월 오마이뉴스에 이런 제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병원을 피하는 방법. 재밌죠? 그래서 그 이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회용 주사기를 자꾸 재사용하는 그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이런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도 발생을 하고 또 어린애들 사망하는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서 뭐 60건에 달했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아픈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무서워 병원을 가지 않을 수도 없죠. 그러나 방법은 있다는 거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피할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통계를 잠깐 보면 아까 2015년에 그 다나병 의원이라는 데서 발생했던 이 병원의 그 주사제 처방률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2011년 상반기에는 86.94%였어요.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2015년은 98% 거의 100% 환자들이 이 병원에 가면 거의 주사를 맞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높은. 그래서 전체 병원의 주사제 처방률 평균이 약 19% 정도에 비해서 5배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주사제 처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사기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각종 주사제를 혼합하는 빈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주사기 바늘을 여러 차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일회용 주사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소규모 의원 등에서는 미백 주사, 비타민 주사, 피로 회복 주사, 피로 해소 주사, 근육 주사 등 수액 주사를 처방해 매출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주사 처방이 무분별하게 벌어질수록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의 감염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주사제 처방률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사용 의심 병원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나 의원처럼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을 이제 피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자로 보통 심평원 이르는데요. 여러분들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병원 평가 정보, 약, 주사제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주사제 처방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꼭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이 아니더라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분별하게 주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그 경험이지만 한 번은 제가 그 운동하면서 이제 선크림을 자주 많이 안 바르다 보니까 그 얼굴 오른쪽에 좀 검버섯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는 그 제자가 하는 병원에 그 가정의학 병원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그 같은 그 피부 에스테틱도 같이 하는 병원인데 거기 한번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담당 의사가 저보고 교수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그거 시술하기 전에 비타민 C 영양 주사를 한번 맞고 시작하시죠. 그렇게 나한테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의사는. 근데 제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이제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을 여러분들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주사제 처방률이 높고 낮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건강심사평가원 여러분 들어가시면 첫 번째 프론트 페이지 이렇게 뜨고요. 거기 여러분들 여기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정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아보기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할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에서 최저 최고 비교하는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병원 약국 진료비 위에 꼭대기에 보면 이런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약국을 클릭을 여러분들 하면 오른쪽에 병원 평가 정보에 병원 평가 정보라고 하는 요 정보를 여러분들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평가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병원 평가 정보라는 것이 뜨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평가 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 사용 등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의학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는 이렇고요.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병원이 도대체 약을 도대체 몇 개를 그 처방을 보통 평균적으로 하며 항생제 처방은 어떻게 하며 항생제 처방률은 어떠며 지금 얘기하는 주사제 처방률은 얼마큼 될까를 여러분들 여기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병원 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첫 번째 여러분들 평가 항목을 지정합니다. 필수라고 써 있는 것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래 평가 항목이 아래 나오는데요. 평가 항목의 약제 쪽을 보면 여기 약 품목수도 있죠. 또 주사제 처방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 부위 감염 예방 항생제, 뭐 항생제 처방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 궁금할 겁니다. 아마 내가 다니는 병원이 평균적으로 약을 몇 개를 처방하는지, 뭐 주사제 처방률은 얼마가 되는지, 또 항생제 처방률은 얼마인지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 항목에서 지금 주사제 처방률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기 나와 있죠. 시도 선택, 시군구, 읍면동. 그래서 지역을 설정하고 병원 구분을 적당히 설정을 해서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학병원에 있는 근처 병원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건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주사제 처방률 항목을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주사제의 경우는 알약을 삼킬 수 없거나 응급 환자처럼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 같은 경우는 먹는 약에 비해서 어때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기 때문에 따라서 올바른 주사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병원별로 평가를 이렇게 지금 하고 그걸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매년 그 등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주사제 처방률의 등급을 따져보면 처방률은 보통 5개 등급으로 나눠서 공개를 하고요. 숫자가 적으면 우수한 등급이고요. 숫자가 높으면 그만큼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보시면 제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평가 항목은 주사제 처방률로 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여기 경희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의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병원 같은 경우 주사제 처방률이 1등급으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의 경우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땡 내과의원 같은 건 3등급이고 땡땡 의원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학병원이 주사제 처방률도 굉장히 주사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병원에 그 주사제 처방률 앞에서 얘기했던 뭐 약 품목수 혹은 항생제 처방률들을 한번 꼭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기준을 삼을 수 있음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서 계속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우리나라도 거기에 안전하지 않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가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2019년 통계인데요. 이집트 인구의 약 6%가 C형 감염 보균자로,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된 감염 경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부족한 감염 통제 능력, 그리고 가족 간 감염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15에서 20만 명이 C형 감염으로 감염된다고 보고요. 그 중에 5에서 10%가 병원 치과 의료과실로 감염되며 주된 요인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이건 이제 해결책 방법은 뭐냐면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자꾸 이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오토 디세이블 주사기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안전 주사기로 대체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 주사기를 사용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주사기 밀대가 깨지거나 주사 바늘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히게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안전주사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AD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앞서서 나왔던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안전주사기 보급은 뭐 경제적인 문제, 거기에 드는 비용 문제 등으로 해서 아직도 크게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온 그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Safety Syringe with Retractable Needle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이게 2018년 6월 13일 날 거기에 게재된 동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주사를 하고 나서 주사바늘을 콕 누르면 주사바늘이 안으로 주사를 다 한다면은 주사바늘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주사제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 주사제 중에 일종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retractable need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2021년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